잠시 후 행복한 아침에서는 생활 속 법률 상식 그 법이 알고 싶다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세대 간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시간이죠. 공감 토크 라떼는 마리아에서는 그리운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그 시절 추억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새로운 한 주 10월의 마지막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은 10월 28일 월요일이고요. 한 버스 안에서 20대 여성이 3살짜리 아이를 마구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 여성 뻔뻔하게도 분노 장애를 주장했다고 합니다. 네. 오늘 이 얘기를 그 법이 알고 싶다에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마 아이를 키우는 집이라면 혹은 아이를 키우지 않더라도 아마 영상 한번 보셨을 것 같습니다. 영상 조회수 무려 10억 뷰에 달하는 아기 상어부터 원조 초통령이죠, 뽀로로까지 그야말로 한국 토종 캐릭터의 전성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렇다면 그때 그 시절 우리가 사랑했던 만화 영화 속 캐릭터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잠시 후 라떼는 마리아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의 시작, 월요일 행복한 아침 본격적으로 출발할게요. 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정부가 지역 경제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만든 온누리 상품권이요. 조직 범죄에 악용된 정황이 밝혀져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전국 온누리 상품권 매출 1위부터 3위까지는 모두 대구의 한 채소 가게였는데요. 이들 가게 중에 한 곳인 마늘 가게에서는 지류 온라인 상품권의 월 매출이 무려 6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니, 마늘 가게의 월 매출이 63억 원이라고,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했던 건가요? 네, 이 세 가게 중 한 곳만 마늘 가게로 실제로 운영이 됐고 나머지 두 곳은 이른바 페이퍼 컴퍼니였습니다. 이들은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해서 내부 장부상 거래를 허위로 일으켜서 서류상 매출을 만들었고 외부에 다량의 온누리 상품권을 끌어온 뒤 환전해서 현금화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세 가게의 주인이 모두 한 가족이었는데요. 이들은 매월 평균 192억 원의 온누리 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을 했는데 지류 온누리 상품권 할인율을 고려하면 매월 무려 10억 원 정도가 이 가족들에게 흘러간 셈입니다. 이게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돈 세탁의 도구로 쓰인다. 이게 걱정됩니다. 그렇습니다. 실제 온누리 상품권 매출 순위 1위부터 7위 중 6개 업체가 유통한 지류 온누리 상품권이요. 올해만 1,214억 원입니다. 전체 유통량의 10%에 달하는데요. 특히 6곳 모두 거래 추적이 불가능한 지류 온누리 상품권만 이용을 했고 모바일 또 카드 상품권 매출은 0원이었습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은 불법을 확인하고 환전을 정지했고요. 중소벤처기업부는 국세청과 함께 조사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네, 내년엔 올해보다 예산을 더 늘려서 상품권 발행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부디 좀 확실한 관리 체계를 만들어서 이런 범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거나 어떻게든 감경을 받기 위한 음주운전자들의 이른바 꼼수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최근 한 20대 여성 운전자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적발이 되니까 동승한 남성 지인과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하다가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운전자 바꿔치기하고 왜 술타기라고 그러는 거 네네. 이게 아주 음주운전에서는 대표적인 꼼수인데 자세히 좀 얘기해 주세요. 네, A씨는요, 지난해 8월 19일 오전 인천시 부평구 빌라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 술을 마신 상태에서 B씨의 차량을 10m가량 몰다가 주차된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는데요.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048%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A씨는 음주운전을 한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내가 운전자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A씨와 동승한 B씨가 운전을 하지 않았음에도 자신이 운전자다라고 경찰에
차례 허위 신고를 한 건데요. A씨 역시 경찰 조사를 앞두고 나 술 마신 거 절대 비밀이라고 하면서 모른다고 하라고 B씨에게 따로 부탁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 근데 이게 조사하면 다 나오거든요. 금방 들통날 거짓말을 왜 했을까요? 바로 A씨가 음주운전 전과자였기 때문입니다. A씨는요, 사건 발생 1년 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8개월형을 선고를 했고요. 함께 술을 마신 뒤에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게 둔 그 동승자 B씨에게도 범인 도피 혐의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방조 혐의도 적용을 해서 징역 6개월을 선고를 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또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도로에 차 세워놓고 자는 또 이 황당한 사건이 있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24일 아침 6시 새벽이었습니다. 충북 청주시 오창읍의 한 4차선 도로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아침 운행을 하던 버스 기사가 직진 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앞서 있던 승용차가 주행을 하지 않는 것을 수상하게 여기게 됩니다. 버스에서 내린 뒤에 승용차로 다가갔는데요. 아무리 운전석 창문을 두드리고 플래시 불빛을 비춰보고 해도 운전석에서는 반응도 없었다고 합니다. 창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운전석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남성이 보였던 겁니다. 잠시 뒤 가까스로 차문이 열렸고 버스 기사는 만취한 남성을 내리게 한 뒤에 승용차를 갓길로 옮겼는데요. 그 사이 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했더니 해당 남성이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혼자 술을 마시다 혼자 차 타고 음주운전으로 가는 사례가 많지는 않을 거예요. 네. 같이 술 마신 사람이 분명히 있을 그렇죠. 거예요. 말려주셔야 됩니다. 이게 버릇일 수도 있고 이 사람이 인지를 못할 수도 있으니까 말리고 못하게 하고 이게 본인만 다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 생명까지 굉장히 위험한 건 다 아실 테니까. 예.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존속상해죄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40대 아들이요, 돈을 달라라고 요구를 하면서 또다시 아버지를 찾아가서 폭행을 한 혐의로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미 존속상해죄로 법적인 처벌을 받았다면 이게 처음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아버지를 폭행하는 일이. 맞습니다. A씨는요, 지난해 2월 10일 춘천지방법원 영화를 지원해서 존속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을 한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출소한 지 불과 12일 만에 아버지 B씨의 평창 집을 찾아가서 또다시 폭행을 저지른 겁니다. A씨는 아버지의 멱살을 잡아서 흔들거나 바닥에 넘어뜨리고 여러 차례 주먹질해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아니 이미 아버지를 폭행한 전력이 있었으면 이거 바로 보호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실제 법원에서도요, A씨에게 아버지 집에서 퇴거하라는 명령도 내렸었고요. 2개월간 주거지 및 직장 100m 이내 접근 금지, 또 연락 금지 등 조치를 했었는데요. 하지만 이틀 만에 아버지 집을 찾아가는 등 명령에 불응하는 그런 태도를 보였던 겁니다. 네, 정말 안타까운 사건인데요. 그러면 이 아들 어떤 법적인 처벌을 또 받게 될까요? 징역 2년형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요, A씨에게 존속상해, 재물손괴, 또 가정폭력 처벌법 위반 등으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를 했고요. 뿐만 아니라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도 함께 명령을 했습니다. 1심 법원이요, 선고를 내릴 당시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하더라도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서 다시는 이런 범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해야 될 필요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면서 실형을 또다시 선고를 한 건데요. 항소심 재판부에서 또한 원심 판결 선고를 한 뒤에 양형에 고려할 만한 참작 사유가 하나도 찾아지질 않았다라고 하면서 형을 유지를 했습니다. 근데 또 드는 걱정은 2년 후에 또 출소하면 이거 어떡할 건가 그쵸. 싶고 여기서 또 봐달라고 아버지가 선처를 얘기했잖아요. 네. 괘씸한데 이거 계속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걱정이 됩니다. 자, 마지막 이슈 전해주시죠. 말다툼하던 직원이 심장을 부여잡고 쓰러졌는데 당시 함께 말다툼을 벌이면서 현장에 있던 공장장이 아무런 조치 없이 자리를 떠난 사실이 온라인을 통해서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근데 심장을 부여잡고 쓰러졌다는 건 상황이 굉장히 위급하다는 거거든요. 그걸 눈앞에 보고도 그냥 모른 척 외면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난 8월 이 60대 A씨는요, 일하던 공장의 공장장 B씨와 언쟁을 벌이다가 갑자기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집니다. 현장 당시 CCTV인데요. 쓰러지는 모습이 예사롭지가 않은 상황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공장장 B씨는 쓰러진 A씨를 내버려둔 채 현장을 벗어났고 A씨는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됐는데요. 이런 장면이 보시는 공장 CCTV에 그대로 잡힌 겁니다. 유족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무려 3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라고 하는데요. A씨의 죽음에 대해서 B씨는 처음에는 쓰러진 걸 보지 못했다라고 했지만 CCTV를 확인한 뒤에는 혼자 발에 걸려서 넘어진 것인 줄 알았다라고 하면서 말을 바꿨다는 것이 유족 측 주장입니다. 아니 발에 걸려 넘어졌어도 사람이 저렇게 넘어져 있으면 상태를 확인하고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스물스물 그냥 혼자 들어가던데요? A씨 유족들 역시 바로 네.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설령 법적인 문제를 다 떠나서 30년 지기 동료가 쓰러졌는데 저렇게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모른 척 들어가 버리는 행위가 너무나 화가 난다는 게 유족 측 얘기인 거죠. 그리고 사건 이후에 현재까지 유가족에게 연락 한 번 없었다라고 하면서 억울한 심경을 전했는데요. 현재 이 사건이 병사로 수사가 종결됐다고 하는데 유족 측에서 유기치사죄로 고소장을 제출한 상황이거든요. 철저한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좀 화면만 봐서는 좀 이상한 상황이에요. 네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린 계절이 바뀔 때마다 제철 식재료들이 있어요. 네. 아주 기대가 되는데 진도에 또 빠질 수 없는 제철 음식이 있다고 합니다. 네, 제철 음식 얘기하니까 벌써 이 아침에 배가 고픈데요. 이 청정 자연이 빚어낸 진도의 가을철 별미, 그 특별한 미식의 세계로 지금 함께 가보시죠. 예로부터 맛의 고장으로 불린 전라남도. 그중에서도 진도는 특별히 신선한 재료와 깊은 풍미로 미식가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는데요. 진도 미식 여행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청정해역에서 자란 풍성한 먹거리가 가득한 진도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진도 앞바다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아침부터 왜 여기에 왔을까요? 바로 이맘때쯤 진도에서 꼭 먹어줘야 되는 보물들이 나고 있다고 하거든요. 어떤 보물들일지 오늘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갈까요? 진도의 보물은 바로 이 바닷속에 숨겨져 있다는데요. 사장님! 여기 오면 진도 보물이 있다는데 어떤 거예요? 얼른 갑시다. 지금 왜, 늦어갖고 빨리 가서 얼른 잡아야지. 왜 이렇게 얼른 바로 와봐. 타요? 네. 어디?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10분 남짓 달렸을까요? 바다 한가운데 정체를 알 수 없는 물체들이 가득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과연 이곳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사장님, 배가 멈췄는데 이거 뭐예요? 이거 둥둥 떠 있는 거? 이게 지금 전복 아파트예요. 전복 아파트요? 네. 눈앞에 펼쳐진 전복 양식장. 그냥 보고만 있을 순 없겠죠? 자, 전복부터 있죠? 네. 저도 두 팔을 걷어붙이고 신선한 전복 수확에 바로 뛰어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진도 흰센 전복입니다. 이게 제가 그냥 서울에서 보던 전복보다 뭔가 색깔도 훨씬 선명한 것 같고 애들이 엄청 움직여요. 바다에서 갓 건져 올린 싱싱한 전복. 그 자리에서 바로 한 입 크게 맛봤습니다. 진짜 맛있고요. 일단 식감이 꼬독꼬독하면서 부드러운데 씹을수록 단맛이 진짜 많이 나요. 저 그냥 방금 진도 바다를 먹었는데요. 진도 올돌목에 그 물살 센 데서 이 깊은 바다에서 이렇게 잘 컸으니 이 전복이 안 싱싱하겠어요? 그러네요. 진도는 맑은 바닷물과 빠른 물살 덕분에 전복이 자라기에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는데요. 이 특별한 자연 조건 덕분에 진도 전복은 깊은 맛을 아는 미식가들에겐 늘 인기 만점입니다. 전복 한 상 나왔습니다. 와, 전복에 와 이게 몇 마리야? 부드러운 전복찜부터 새콤달콤한 전복 물회까지. 진도의 전복 요리 제대로 즐길 준비 되셨나요? 전복 이빨만 뺄게요. 이렇게 하면 어르신들이나 애들이나 부드럽게 먹을 수 있어요. 물의 육수예요. 저희는 이를 따로 준비한 비법인데 5년 넘게 담은 매실, 직접 담은 매실로 하고 있어요. 다음 전복 요리는요. 부드럽게 쪄낸 전복을 얇게 썰어준 후 반죽에 잘 버무려 바삭하게 붙여주면
그야말로 별미 중의 별미, 전복 부침개가 탄생합니다. 어떡해. 뭐부터 너무 맛있겠다. 드셔보실래요? 회부터 먹어볼까요? 맛있어요? 오독오독한 이 식감. 식감이 너무 좋아요. 전복 물에도 한번. 사장님이 강력 추천한 물회, 전복과 신선한 멍게 등을 한술 크게 떠 맛봤습니다. 맛있죠? 와, 이거 너무 시원해. 너무 맛있어요. 이러던데. 약간 매콤한 맛도 있고, 근데 그 와중에 멍게랑 전복이랑 여기 깻잎 향까지 너무 좋고. 진도 전복 맛 자랑할 만하죠? 가을철 진도에서 꼭 먹어야 할 식재료 전복 접수 완료했으니까요. 이제 다음 식재료를 찾아서 바로 떠나보시죠. 가을철 진도의 맛을 찾아 떠나는 미식 여행. 다음엔 어떤 맛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제가 지금 들어와서 메뉴판을 쭉 보니까 묻고 따지고 할 거 없이 바로 꽃게 같은데요? 사장님, 저 간장게장 주세요. 따라오세요. 저희 꽃게는 여기 진도에서 나오는 건데 4월 말부터 중순부터 5월 초까지 것만 손님들한테 이렇게 간장게장 해갖고 드리는 거예요. 알이 꽉 찬 시기인 봄철에 진도에서 잡은 신선한 꽃게를 깊은 간장 양념에 숙성시켜 감칠맛을 한층 더했습니다. 와, 이 알 꽉 찬 거 보세요. 게장을 한 입 베어 물자마자 바로 사르르 녹아내리더라고요. 짜요 안 짜요? 안 짜요. 안 짜지? 이 녹진한 살이랑 네. 이 알이 너무 고소하고 진짜 하나도 안 짜고 네. 오히려 달달해요, 살이. 게딱지에 밥을 안 비비면 그야말로 반칙이죠. 이걸 안 먹고 가면 간장게장을 먹은 게 아니지. 고소한 김에 싸서 먹으면 또 하나의 별미가 완성됩니다. 저 진짜 행복했어요. 와, 진도 꽃게로 진하게 우려낸 꽃게탕도 놓칠 수 없죠. 저 이미 냄새 지금 이미 끝났어요. 사장님, 근데 진도가 원래 꽃게가 이렇게 유명한가요? 네, 유명해요. 유일하게 전국에서 1년 365일 금오기 빼놓고는 나와요. 다른 데는 이제 그물을 갖고 잡지만 진도는 이렇게 동그란 통발이라는 거 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먹이를 찾아서 들어가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는 안 받는 물 거예요. 잡고. 네네네. 신선한 진도 꽃게로 뜨끈하게 끓여낸 꽃게탕. 요즘처럼 쌀쌀한 날씨엔 이런 국물 요리가 딱이죠. 탕을 한번. 일단 국물 맛부터 보겠습니다. 와, 이 개운한 뭐지? 너무 시원한데요? 이게 양념을 막 많이 뭘 넣으신 건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개운한 거예요? 활하기 때문에 다른 야채는 하나도 안 들어가고 마늘하고 파하고 무밖에 안 들어가요. 3가지밖에 안 들어가요. 와, 저 오늘 전복에 지금 꽃게에 이렇게 먹다니 저 진짜 너무너무 제 입이 호강하는데요? 근데 이렇게 푸짐하게 먹었는데 아직도 하나가 더 남았대요. 뭔지 궁금하시죠? 바로 저랑 같이 가보시죠. 진도 미식 여행의 마지막 코스는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쫀득쫀득 찰진 식감이 매력적인 간잼입니다. 서촌 간잼이라고요. 깊은 바다에서 잡아온 고기가 다른 데 고기보다 더 부드럽고 맛있다고 진도 간잼이가 유명해요. 아침에 갓 잡은 간재미를 두툼두툼하게 썰어내고 이것이 막걸리입니다. 막걸리 이제 이러면은 아무 비린내도 없고요. 아주 깔끔합니다. 비린내 잡은 간재미를 초고추장에 조물조물 묻혀내면 간재미 회무침이 완성됩니다. 다음은 잘 말린 간재미를 활용한 요리인데요. 미나리와 양념을 올려 쪄내면 부드럽고 쫀득한 간재미찜이 탄생합니다. 한번 잡숴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감사합니다. 와, 우리 진도에서 나온 건 이거 간잼이에요. 엄청 부드럽네요. 전국 어디에서나 이 서촌 간잼이 알아줍니다. 진도. 양념이 그렇게 세지 않은데 너무 맛있어요. 고소하고 간재미 자체는 부드럽고. 이거 무침도 한번 잡숴보세요. 먹어볼게요. 예, 예. 간재미 무침 다시 봐도 또 먹고 싶네요. 이거 지금 꼬독꼬독한 게 간잼인 거죠? 예. 거기다가 이렇게 중간중간 식감 살려주는 것들이 좀 재밌어요, 먹는 게. 맛있게 잡숴주니까 고맙죠.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전복, 꽃게, 이 간재미까지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즐겨봤는데요. 이 세 가지만 맛봐도 왜 진도가 미식의 섬인지 충분히 입증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느꼈던 이 행복한 감정들이 고스란히 전해졌길 바라면서 보배 같은 섬 진도로 놀러오세요! 네, 이번엔 최신 경제 소식 나누겠습니다. 더 핫한 경제 소식 나누겠습니다. 방송인 박수림 씨, 장진택 기자,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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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경기 불황이 계속되면서 기업들이 또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지난해 국내 기업들은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등 이른바 3고로 글로벌 경기 둔화가 때문에 이제 좀 불확실성이 좀 많이 증가했죠. 네. 그래서 기업을 재점검하고 내실을 다지는데 그 힘을 쏟았는데요. 새로운 분야로 사업을 확장시키거나 신기술 개발 역량에 집중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전통적인 영역을 벗어나 신사업에 도전한다는 건 네. 사실 그만큼의 리스크를 감수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업을 다각화하려는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나라가 인구가 좀 줄어들면서 내수 시장 침체가 길어진다는 게 가장 큰 요인이 되겠습니다. 자, 내수 시장이 포화 상태에 접어들면서 과거처럼 한 우물만 파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 이런 위기 의식이 커진 거죠. 그러다 그러면, 보니까 네. 특정 분야의 명성을 쌓은 기업이라더라도 수익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사업 다각화에 나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그러면 어떤 기업들이 신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까? 네. 먼저 국내 대기업 L사는 역대 그 2분기 최대 실적을 발표하면서 그 B2B 서비스와 구독 서비스, 전장 등 신사업 성장을 통한 사업 구조 개선이 주요 실적을 견인한 요소로 뽑았는데요. 특히 이제 이 전장 사업은 이 자동차 업계에서는 상당히 유명하거든요. 가전에 특히 그 서비스를 결합한 구독 가전 서비스는 지난해 매출 1조 원을 넘기며 유니콘 사업 반열에 올랐고요. 또 웹 OS 역시 2018년 사업을 시작한 이후 연평균 64%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올해 1조 원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가전 구독에 이어서 또 하나의 유니콘 사업이 또 생길 전망입니다. 네. 또 국내 종합 케미컬 에너지 기업인 H사는요. 뉴스페이스 시대의 선두주자로 도약하기 위해서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실제 H사는요, 국내에서 유일하게 우주 발사체부터 관측, 통신, 위성, 탐사 등 전반을 다루는 우주 밸류체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가장 주목받는 영역은 바로 우주 발사체예요. H사는 누리호의 뒤를 잇는 차세대 발사체 개발을 진행 중입니다. 기존 발사체였던 누리호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표죠. 네. 자, 마지막으로 국내 대기업 G사인데요. 그동안 G사는 세계적으로 기술 경쟁이 치열한 바이오 분야에서 실력 있는 바이오테크 기업을 발굴하면서 사업 생태계를 확장해 왔습니다.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석유 정제 공정에 투입하는 시중 사업을 시작하고 화학적 재활용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또 미래의 수소 경제 시대의 원유로 불리는 친환경 암모니아 도입을 위해서 아부다비 국영 석유 회사와 합작 사업을 개시했습니다. 연간 20만 톤 규모의 친환경 암모니아를 확보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위기라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네. 위기가 곧 기회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신사업이 잘 정착이 돼서 또 세계 속에 우뚝 서는 기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수익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신사업뿐만 아니라 신기술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도 AI에 관한 투자 아낌없이 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국내 대기업 S사는 인공지능 관련 사업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해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데요. S사는 지난 8월 세계 최초로 10나노급 6세대 미세 공정을 적용한 D램을 개발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내년부터 제품 공급해서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성장을 이끌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AI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비량이 상당히 늘고 있는데 글로벌 기업들이 이 D램을 데이터 센터에 적용을 하면은
전력 비용을 이전보다 최대 30%까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AI 시대가 본격화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업에 인공지능을 도입해서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또 수익을 증대시킨 그런 기업도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자, 국내 대기업 L사의 유통 계열사에서는요, AI를 다각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L백화점에서는 지난 7월에 대화형 챗봇을 도입해서 업무 검색의 효율성을 높였고요. 사내 업무용 협업 툴에서도 챗 GPT 기능을 탑재했습니다. 또 지난 4월에는 영어, 일본어, 베트남어 등 13개 국어로 실시간 통역을 해주는 AI 통역 서비스를 잠실점에 도입하는가 하면 L마트에서는 과일 품질 관리 고도화를 돕는 AI 선별 시스템을 기반으로 지난 7월에 선별된 복숭아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국내 정보통신업체 K사는 그 새로운 인공지능 AI 메신저를 공개하면서 내년 상반기에 정식 출시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AI 메신저는 그룹 대화의 그 맥락을 이해하면서 개인 비서의 역할까지 하는데요. 메신저 속에서 대화 속에서 주로 그 주요 정보를 기억했다가 이용자에게 최적의 답변을 제시하는데 이 시중에 나와 있는 AI 서비스가 그 이용자와 1대1 대화 방식으로 이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는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K사는 AI 시대에 쉽고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대중 서비스로 적극 키우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소식 잘 들었고요. 이번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 사건, 사고를 정리해 봤습니다. 그 법이 알고 싶다. 행복한 아침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56분을 넘어섰습니다. 이번에는 월요일의 고민 해결사 이호선 상담심리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의 법률 해결사죠. 강성신 변호사, 허주연 변호사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호선 교수님 오늘 준비한 첫 번째 소식은요? 네, 오늘 저희 함께할 첫 번째 소식 정말 머리 끝까지 화가 치우르는 그런 소식인데요. 아하. 바로 그 소식. 3살짜리 폭행했는데 분노 조절 장애라고요? 라는 제목입니다. 먼저 꽁트로 만나보시죠. 자식은 내리사랑이라고 하죠. 맞벌이였던 아들 대회를 대신해서 저도 하나뿐인 손주를 금이야 오기야 돌봤는데 그날도 손주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기 위해 버스에 탔다가 아이고 문제가 벌어졌어요. 진태가 우리 진태기 아이고 할머니가 좋아 할아버지가 좋아 우리 진태기. 할머니가 맛있는 것도 잘 사주고 잘 어울리네. 네, 사랑해줘. 나 진택이 사랑해줘서 좋아. 아이고 이쁜 거 아이고 이쁜 거 우리 진태기는 3살인데 어떻게 50세짜리가 이렇게 어른스러운 말을 하냐? 그래 가만히 있어보자. 여기가 어디냐? 아이고 뭘 내릴 때가 됐네. 우리 진태기 일로 할미한테 아이고 무거워. 어머.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아니, 애가 지금 제 무릎을 쳤잖아요. 아이고 미안해요 아가씨. 진짜 짜증나게 진짜. 이게? 아이고, 저 왜 울어? 할머니, 저 아줌마가 그런 거였어요? 진택이 때렸어. 아이고 우리 진태기 아이고. 저 아줌마 나쁜 아줌마. 버스에서 내리기 위해 아이를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아이의 팔이 무릎에 닿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여자는 제 금쪽 같은 손주를 마구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말리는 과정에서 저 역시 크게 다치고야 말았습니다. 아이고 나 죽네. 아이고 아니 3살밖에 안 된 아이를 이렇게 때리는 경우가 어딨어요? 우리 애 지금 쌍코피 난 거 안 보여요? 지금 누가 할 소리를 하고 그래요? 할머니 손주가 제 무릎을 먼저 쳤잖아요. 제가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서 제가 이런 거 절대 못 참는다고요. 아니 그렇다고 약한 아이와 노인을 이렇게 폭행해도 된다는 말이에요? 분노 조절 장애가 있으면 그게 다예요? 네, 다예요. 어머머. 그게 다예요. 저 그 심신미약? 뭐 그런 거거든요, 저. 그러니까 뭐 그쪽에서 알아서 피하셨어야죠. 분노 조절 장애가 있다면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일이라고 주장하는 이 여자. 경찰에 고소는 했지만 혹시나 그 여자의 주장대로 심신미약에 의한 감형을 받지는 않을까 정말 걱정이 됩니다. 3살짜리 아이를 이런다고 정말 이럴 수가 화난다. 있어요. 자세히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이게 정말 말이 되나 싶을 정도의 이 이야기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인데 이 모두가 다
사실입니다. 지금 이 사건이 지난 2일 부산의 한 시내버스에서 발생한 일인데요. 좌석 버스를 이렇게 타다 보면 뒷자리에 왜 두 사람씩 앉아 있는 자리가 있죠. 맞아요. 요 두 사람씩 앉아 있는 요 좌석에 할머니가 아이를 안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 옆자리에 한 20대 여성이 탑승해 있었는데 이 버스를 내리면서 아이를 이렇게 들어서 이 할머니가 품에 안는 과정에서 아이의 신체 일부분이 여성의 팔에 닿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이 여성이 거기에 화가 나서 어머. 아이의 얼굴을 때리게 된 거예요. 얼굴을요? 너무했다, 진짜. 아이라면 실수도 할 수 있고 아이가 뭐 어른을 때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 앉는 과정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근데 얼굴을 때렸다고 아이의 얼굴을 때렸다고 이건 말도 그러기나 안 되는 말입니다. 거죠. 이게 참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이 아이가 이걸로 쌍코피가 났다는 아유. 거예요. 3살 아이가. 세상에 어떡해. 여기 더 경악스러운 게 뭐냐면 이 할머니가 이러니까 말렸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랬더니 이 할머니의 팔을 깨물어 버려요. 지금 이제 사진 보이시는데 저기 보이시죠? 이제 치아 자국이 굉장히 선명한데 네. 실제 이 할머니 이 팔에 저렇게 선명한 자국이 난 데다가 아이가 코 안에 피가 이렇게 맺혔다 그래요. 이렇게 결국 아이는 전치 2주에 달하는 상해를 입은 겁니다. 아이고. 야, 근데 이제 더 그런 것은 사과 한마디도 없이 자기는 분노 조절 장애다 맞아.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기가 막힌 일인데 지금 이 여성은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입건이 돼 있는 상태고 조사를 받고 있는데 경찰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는 내가 볼 때 아이가 산만했다. 거기다가 내가 원래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그런 사람이다. 사과 한마디 전혀 하지 않고요. 내 스스로 가지고 있는 질환에 대해서 방점을 들면서 끊임없이 강조를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웬일이야. 그런데 요즘 특히 더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작은 사소한 일인데 욱하는 마음에 맞아. 이런 뭐 범죄로까지 연결돼 이런 일이 좀 많다면서요. 그러니까요. 세상이 정말 어떻게 되려고 하는지 맞아. 최근 잇따르는 강력범죄의 원인 가운데 하나가요. 분노를 참지 못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실제 경찰청 통계를 살펴보면 2021년 발생한 범죄 5건 중 1건이요. 이 분노, 감정을 조절을 하지 못해서 우발적으로 벌어진 이른바 홧김 범죄라는 통계가 있다고 합니다. 또 분노 조절 장애를 겪는 환자 역시 2015년 이후에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법에서는 정신질환이라든지 뭐 만취 상태에서 무슨 범죄를 저지르거나 하면 심신미약의 감형이다 뭐 이런 얘기를 듣는데 심신미약 구체적으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심신미약, 뭐 심신상실, 그리고 맞아요. 주치감경 뭐 이런 것들 들어보셨잖아요. 그 심신미약이라는 거는 사물을 이제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우리가 흔히 아는 술을 많이 마신 상태 이제 그런 거를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심신상실이란 아예 제가 마취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예 그냥 상실돼 버린 상태를 그런 걸 얘기하는데 이런 비슷한 사건이 또 있었습니다. 2021년에도 있었는데 한 20대 여성이 지나가다가 유모차에 앉아 있는 아기를 그 종이 가방으로 폭행을 해버린 거예요. 네, 폭행을 해가지고 이게 큰 문제가 됐었고 그때도 뉴스가 됐었는데 이때에도 그 가해자 측의 어머니가 우리 딸이 정신 장애가 있고 그리고 좀 분노 조절을 잘 못한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형법에서는요,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의 경우에는 행위를 처벌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약하게 되었을 때 이 심신미약 상태뿐만 아니라 아예 없다고 판단되는 심신상실의 상태에서 이렇게 죄를 저질렀을 때 형을 감면을 해준다는 건데 판단 능력이 아예 없을 정도로 술에 취한 이른바 주치감경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이런 경우도 바로 이 규정에 따라서 감경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치감경이 정말 국민적인 공분을 불러일으켰던 대표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2008년 초등학교 1학년 여자아이를 성폭행하고도 주치감경이 적용이 돼서 징역 12년형을 선고를 받았던 조두순 사건이 대표적인데요. 그렇죠. 지금 다 탄식 소리 나오잖아요. 그때 당시에 왜 주치감경을 해줘야만 했냐. 법조문에요.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 상태에 있으면 반드시 형을 감경을 해줘야 된다. 이 규정이 있었던 거예요. 이걸 필요적 감경 요건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게 국민적인 공분을 사게 되면서 이 법이 개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범죄에 대해서는 주치감경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이 따로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을 하는 내용으로 바뀐 부분이 있고요. 또 심신미약에 대해서도 필요적으로 반드시 감경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을 보고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서
형을 감경을 해줄 수도 있고 그대로 선처를 안 해줄 수도 있고 이렇게 여지를 남긴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반드시 감경을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감경해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되게 된 거죠. 아니 요즘 보면 정말 점점 더 말도 안 되는 사건 사고들이 막 잇따르고 있는데 맞아요. 네. 여기서 OX 한번 하죠. 이렇게 자기가 분노 조절 장애가 있다 이러면 이거를 좀 감경을 해줘야 되는지 아니면 그대로 적용을 해야 되는 건지. 만약에 분노 조절 장애가 있으면 좀 봐줘야 된다 이러면 O 아니다 이거 세게 처벌받아야 된다 그러면 X입니다. 네.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저는 X. 저는 X. 이게 저도 X. 뭐야? 아니, 분노 이게 조절 장애가 있으면 더 봐줘야 된다. 봐주면 안 되죠. 안 된다. 안 되죠. X. 안 되죠. 아 더 세게 해야 된다. 세게 이게 해요? X구나. 내가 해놓고. 그렇게 두셔야 돼요. X. 아니 근데 분노 조절 장애가 있으면 아이를 때려도 된다? 분노 조절 장애가 있으니까 아이를 때렸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조두순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술을 마셨으면 감형이 아니라 가중 처벌을 해야 되는 거지. 그것도 잘못됐다 저는 생각해요. 네. 네. 장 기자님은요? 그러니까 저도 X 들었잖아요. 네. 이게 이렇게 뭐 자꾸 예외 규정을 자꾸 만들다 보면은 이게 약간 한도 끝도 없고 또 역이용 당하고 이런 사례들이 자꾸 나오고 있어요. 맞아.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예외를 자꾸 만드는 것 자체가 그렇지. 사회 질서를 잡기 위한 법의 취지를 좀 약간 역행하는 게 아닌가라는. 오랜만에 좋은 소리 하셨어요. 결혼하니까 깜짝 놀랐어요. 다른 소리 내가. 하셨어. 사회 질서 얘기 나오니까. 이야. 네, 근데 저는 약간 생각이 다른데요. 네. 이게 뭘 봐주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일단 술 마시고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저는 뭐 봐줄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정말 조현병이 있거나 아니면 이런 발달 장애가 있거나 우리가 지금 뭐 분노 조절 장애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게 흔히 전문적으로는 진단명이 아니고 실질 진단명은 간헐적 폭발성 장애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게 이런 경우가 있다면 이런 경우가 있다고 무조건 봐주는 게 아니라 일단 이게 진단을 받았다는 얘기는 이전에 모종의 다른 사건들이 작고 크게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반복된다든지 그렇지. 진단을 받은 이후에도 치료를 하지 않았다든지 맞아. 이렇다면 저는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사연 속 분노 조절 장애는 심신미약 감형 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까? 그 아까 변호사님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거는 좀 케이스들을 들여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생각했을 때는 당연히 이런 범죄에 있어서는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지 무슨 선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네. 제가 그럼 조금 달리 설명해 볼게요. 네. 제가 어떤 범죄를 저지르려고 해서 마음을 먹었단 말이에요. 마음을 먹고 범죄를 저지른 거랑 네. 정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취해. 근데 막 몸을 움직이다가 누군가를 쳤어요. 때렸어요. 그 사람이 다쳤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제가 이전과 같이 범죄를 저지르려고 마음을 먹었던 거랑 똑같은 책임을 과연 물을 수 있을까요? 우발적이다 이거. 네.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마취라는 예를 들어드렸지만 그 다른 어떤 뭐 주치감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비슷하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상황에서 다 감경을 해준다 그건 맞아, 안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치감경을 주장을 했을 때 이 사람이 그 취하고 난 다음에서 행동을 보니까 굉장히 좀 주도 면밀한 어떤 범행을 모의하고 범행을 실행하고자 하는 그런 준비 과정들이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무조건 취했다는 이유만으로 주치감경을 해줘야 될까요? 그래서 이런 사건에서는 실질적으로 주치감경을 주장을 해도 인정받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럼 감형 대상은 아닌 거예요, 그죠? 그렇죠. 감형 대상이 되지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이 경우에 아까 그 분노 조절 장애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 분노 조절 장애 병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는 그 분노 조절 장애의 어떤 그 병변이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런 병력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주치감경을 해줘야 되느냐 이제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실제 사항을 들여다보고 이 사람이 그런 병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는 그 병력과는 크게 상관이 없다라고 하면 충분히 처벌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다면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이제 보니까 할머니와 3살 아이거든요. 이 경우에는 뭐 아동학대나 노인복지법 위반으로 볼 수도 있는 건가요? 저는 굉장히 강력하게 그 부분 적용을 검토를 해야 되는 사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사건 담당한 기관, 수사기관에서도 적용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노인복지법에 따라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 신체적인 폭행을 가하고 상해까지 이르렀다라고 한다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요. 또 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한 경우에도 더 가중 처벌이 됩니다. 일반 폭행보다도 훨씬 무겁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적용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일반 형사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폭행죄라든가 상해죄보다는 좀 더 무겁게 가중처벌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이 말은 확실해 하는 말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욱하는 성격은 없다. 욱할 수 있는 대상이 존재할 뿐이다. 네. 분노 조절 장애요. 분노 조절 안 되는 대상이 있는 거예요. 네. 이 사람들 그 나쁜 짓 할 때 보면 대부분 어린애나 노인이나 여성, 약자들이에요. 네. 이렇게 분노 조절이 안 되거나 또 내가 뭐 욱하는 성격인데 조폭 행동대장한테 이런다는 사람 한 번도 맞아요. 없었어요. 안 돼요. 대상을 딱 보고 그런다고. 벌해야 돼요. 네. 그러네. 자, 다음 주제는요. 네. 자, 요즘 젊은 부부들 많이 혼전 계약서, 결혼 전에 이런저런 계약서 쓰는 거 많이 보셨죠? 아닌 게 아니라 이 혼전 계약서 때문에 정말 골치가 아프다라고 하는 신혼부부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두 번째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결혼 전에 쓴 혼전 계약서 무효라는데 정말인가요? 자, 어찌된 일인지 꽁트로 만나보겠습니다. 결혼은 현실이란 말이 있죠. 이 말 결혼 준비해보니 알겠더라고요. 연애 땐 죽고 못 살던 저희 커플은 결혼을 앞두고 사사건건 부딪히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알콩 목이 매네. 알콩 요새 결혼 준비하면서 나한테 너무 소홀해진 거 아니야? 나 서운해. 미안해 달콩. 나 결혼 때문에 이것저것 신경 쓸 일이 많아서 신경을 많이 못 쓴 것 같아. 아니 알콩 앞으로 우리 평생 얼굴 맞대고 살아가야 하잖아. 근데 이렇게 사소한 거 하나까지 안 맞아줘야 되겠어? 그래서 말인데 우리 결혼하기 전에 그 결혼 혼전 계약서 그거 쓰면 어때? 혼전 계약서? 아니 그건 무슨 재벌집 이런 데서 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알콩 요새는 결혼 전에 그런 거 하나씩 서로 다 써두는 게 유행이래. 우리 혼전 계약서로 딱 서로에게 원하는 걸 쓰자. 당시 여자친구였던 아내는 혼전 계약서를 강하게 주장했고 더 이상 다툼을 만들고 싶지 않았던 전 마지못해서 허락하고 말았는데요. 문제는 결혼을 한 뒤에 벌어졌습니다. 아니 알콩 오늘 왜 청소 안 했어? 혼전 계약서 보면 월수금은 알콩이 하는 날이잖아. 근데 지금 하나도 안 해놨고 또 내가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지난번 설에 알콩네 집에 먼저 갔던 거 혹시 기억나? 아니 혼전 계약서에 설날에는 우리 집, 추석에는 알콩네 집 가기로 했잖아. 근데 왜 설날에 알콩네 집을 가냐고. 아 정말 그놈의 혼전 계약서 좀 그만 좀 들먹여. 어? 내가 알아봤는데 결혼 전에 쓴 혼전 계약서 그거 아무 소용없대. 어머 뭐라고 알콩? 아니 이런 사람이었어? 아 결혼 전에 한 약속도 지키지 않는 사람이랑은 나는 더 이상 살 수 없어 알콩. 우리 그냥 당장 헤어져. 헤어지자고? 알았어. 당장 헤어져. 근데 당신 그거 알아? 당신이 그렇게 좋아하는 혼전 계약서 먼저 이혼하자고 말한 사람이 재산을 포기한다. 봤어? 뭐라고?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먼저 계약을 위반한 건 그쪽이잖아. 그리고 어차피 혼전 계약서 소용도 없다며. 법대로 해 법대로. 혼전 계약서 들먹이며 조건 내걸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자기가 불리해지니까 혼전 계약서는 아무 소용없다고 주장하는 아내. 정말 결혼 전에 작성한 혼전 계약서는 소용없는 거 맞습니까? 말만 알콩달콩이지 이게 상황이 알콩달콩이 아닌데요. 달콩 아유. 이게 이제 저 연애하는 건 낭만이고 결혼은 현실이죠. 이런 얘기가 있는데 자세히 한번 알아보죠. 예. 네네. 이 사연, 이 알콩이와 달콩이 이 신혼부부의 사연인데요. 요즘 이 혼전 계약서 많이 쓴다고 하는데 이 집도 마찬가지로 두 사람이 혼수 또 집을 점점 이렇게 둘이 같이 반반하기로 하고 난 다음에 결혼 준비를 시작했고요. 그리고 나서 각자 원하는 게 하나씩 있다 해서 요걸 기재하게 됩니다. 결혼 후에 설날에는 친정 먼저 가고 이 추석 때는 시가를 먼저 가자 이렇게 이렇게 걷고 나눈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남편이 뭐라고 적었냐면 결혼 전에 모은 비상금은 부부 공동 통장에 넣지 않고 결혼 후에도 따로 관리한다 이렇게 쓰기를 바랬던 겁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만 보면은 이렇게 무리한 그런 거라기보다는 결혼 전에 좀 분쟁이 생길 만한 것들을 좀 적어두자. 요 정도로 보여서 그냥 나쁘지는 않은 것처럼 보이네요.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고 또 이성적으로 보이는 것 같은데 두 사람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여기에 하나씩 더
추가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혼을 요구하는 쪽이 재산을 포기한다. 라고 하는 조항이 들어가 있고 이 서로의 요구사항이 담긴 혼전계약서를 이제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결혼 생활이라는 게 우리가 다 살아보면 그렇듯이 계약대로 되지 않아요. 그럼요. 약속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이 두 사람 역시 혼전계약서에 적힌 조항들을 어기는 일들이 많아졌고 결국 이로 인해서 이 다툼이 잦아졌고 결국은 이혼을 결심하게 됩니다. 아까 혼전 계약서에 이혼 이야기를 먼저 꺼내는 사람이 뭐 모든 재산을 포기한다 그러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내 쪽에서 먼저 이혼 얘기를 꺼내긴 했는데 혼전계약서는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혼전계약서의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연인 겁니다. 우리 패널분들은 혼전계약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생각을 한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혼전계약서가 결혼하기 전에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 O, 아니다, 그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면 X입니다. 자,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저는 X. 필요한가? 이게 우리 때는 그런 거 없었거든요. 근데 전처럼 뭐 계획대로 되질 않아서 살아가면서 맞추는 거죠. 뭐 미리 계약서를 쓰고 저는 X 아닌 것 같아요. 네. 참 비인간적으로 보이지만 저는 꽤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살아보니까 그렇죠. 이게 뭐 어떤 조항들 이를테면 뭐 반반씩 한다, 뭐 이혼을 하면 재산을 포기한다 이런 건 그렇지만 이 두 부부가 함께 살아가면서 다툼의 소지가 있는 요소들에 대한 규칙을 정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런 규칙의 항목들을 먼저 정하고 이를 기재해서 서로 간에 마음에 기억하고 또 문서로도 기억하는 건 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게 너무 과격하거나 아니면 너무 문항이 많아. 그럼 이제 망하는 거죠. 너무 그러니까 과도하게 딱 정해놓는 건 좀 그렇지만 대략적으로 결혼 생활에 좀 필요한 것들은 혼전 계약서에 좀 명시해 놓는 게 도움이 될 거는 같아요. 네. 저는 이거 반대입니다. 반대. X. 네. 그런 이거 뭐 이렇게 문서화 해놓으면은 문서화 할 때부터 뭔가 마음이 상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의심하게 되고 문서화하고 믿지 막 못해, 이러면서 막 뭐 이 문구는 너가 넣어야 돼, 이거는 뭐 나는 빼야 돼, 뭐 이러다가 마음 상하는 일들이 더 많아진 제 인생을 살면서 문서화 해놓으면 언제나 좋은 결과가 없어가지고. 이게 트렌드예요, 네. 트렌드. 이게 트렌드입니까? 트렌드예요. 아, 이게 꼰대라 요즘 가지고 주고 내가. 산다며 문서 같은 거 안 써가지고 네, 저도 그래서 잡혀 산다며. 뭐 그렇게 사는 게 편하더라고요. 뇌로 생각하지 말고 그냥 시키는 것만 하고 사는 거. 그래, 맞아. 그게 좋은 아니 근데 건데. 지금 이호선 교수님께서 요즘 이게 트렌드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실제로 MZ세대 사이에서 이 혼전계약서 작성하는 게 뭐 유행이라고 합니다. 많이들 문의를 하세요. 요즘에 새롭게 급부상하고 있는 이혼 사유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뭐예요? 너무 반반하면서 너도 반 나도 반 이렇게 하다가 갈등이 생겨서 생각보다 이혼 많이 합니다. 그 정도로 요즘 그래요? MZ들은요. 결혼 전뿐만 아니라 결혼한 이후에도 반반 결혼하고 그 이후에도 생활비 반반 부담하고 이런 재산 관리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혼인율도 점차 떨어지고 있는 데다가 결혼을 신중하게 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렇게 아예 처음부터 혼전계약서 쓰고 시작하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해서 문의 주시는 사례 많거든요. 한 결혼정보회사에서 미혼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이 혼전계약서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필요한지 물었더니 계약까지는 아니지만 협의는 필요하다 의견이 무려 51.4%. 그러니까 2명 중 1명꼴로는 최소한 이런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야, 2명 중 1명이면 정말 제 생각보다 높은 수치인데 높네요. 네. 여기엔 어떤 내용을 닮아요? 본인이 원하는 조건, 결혼 생활의 어떤 모습들이 담기게 돼요. 근데 모든 내용을 다 쓸 수는 있지만 사실상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부분은 뭐 잘 때 깨우지 않기 이런 건 안 되고요. 아침에 뭐 누가 일어나서 아침 해주기 이런 거는 법적인 효력까지는 안 가고 결국에는 재산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좀 유의미한 그런 내용들을 효력을 발휘를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결혼 전에 각자가 가진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처분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언제 중요하냐면요. 이 부모한테 상속받은 재산이 많은 경우 있잖아요. 그거를 공유로 하지 않고 뭐 나중에 이혼할 때도 그거는 분할 대상에 올리지 않는다.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간다고 하면 이혼 재산 분할 때 충분히 참작이 되는 그런 효력을 발휘를 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뭐 결혼 전 사주신 부모님 집은 공동명의하지 않는다. 아니면 사연처럼 비상금은 결혼 후에도 내가 관리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혼전계약서는 사실상 이 미국 헐리우드에서 굉장히 유래한 명칭입니다. 우리나라 민법상으로는요. 부부 재산 약정이라고 해서 아예 재산에 딱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부 재산 약정은 혼인 신고를 하기 전에 등기를 해야지만 효력을 발휘를 하게 되고요. 만약에 혼인 신고를 해서 법적인 부부가 된 이후에 이 내용을 바꾸려고 한다라고 하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가정법원의 허락을 또 받아야 됩니다. 네, 그러면 법적 효력이 없는 계약 뭐 조건들, 내용들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전 결혼하기 전에 이런 거 안 썼는데 그래. 제가 보니까 별이 별게 다 있습니다. 혼수 반반, 집안일 반반. 양가 부모님께 똑같이 용돈 드리기. 10만 원 이상 물건 살 때는 허락을 받고 사기. 집에 손님 데려올 때는 3일 전에 미리 이야기하기. 설날에는 친정, 추석에는 시댁 먼저. 매일 10번 이상 안아주고 10번 이상 뽀뽀해주기. 10번 이상 안아주고. 있네요. 부담스럽지 않나? 방금 아, 우리가 얘기했다시피 어떤 부분이 법적 효력이 있고 어떤 부분이 법적 효력이 없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금전적인 부분에는 법적 효력이 있을 수 있다. 부부재산 약정이라고 해서 다만 이제 방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 계약상 어떤 문제까지는 비화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는 있어요. 이혼을 했을 때 네. 우리가 이렇게 약속하고 약정을 하지 않았냐. 근데 그렇죠. 부부간에 협조 의무가 있는데 이혼을 했을 때 이런 약정을 하나도 당신은 지키지 않았다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참작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요. 2015년에 법원에서 이 남편과 시어머니를 상대로 남편이 혼전계약서를 잘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일부 승소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 판단 근거가 부부가 작성한 각서라든가 사실혼체 파탄 책임 정도 이런 것들 고려를 했을 때 파탄의 원인이 피고한테 있다라고 하면서 손해배상금을 배상하라 이런 판단이 나왔거든요. 이거는 혼전계약서의 그 조항 자체를 근거로 해서 판단했다라고 보기보다는 마약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거짓말하지 않고 부부관계를 뭐 강요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유책 배우자의 유책성을 판단하는 어떤 일종의 근거로 작용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위반해서 그 어떤 법적인 효력이 없는 재산 약정 외에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지키지 않아서 손해를 배상하라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혼인 상황을 비추어 봤을 때 이렇게 약정까지 약정까지 미리 해놓고 그걸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면 부부 사이의 신뢰가 너무나 무너졌다 맞아요. 이렇게 판단을 한 일종의 판단 근거 중에 하나로 본 거죠. 바람 피우면 특정한 재산을 주겠다, 뭐 얼마 주겠다라는 내용을 담은 혼전 계약서라든가 혼인 중에 외도가 발각돼서 쓴 각서 이런 경우에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귀책 사유를 판단하는 데 근거 중에 하나가 될 수는 있고요. 그 자체로 효력이 없는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혼전 계약서에 담긴 내용이 부부 생활에 대해서 성실을 하게 얼마나 부부 생활에 임했는가 이런 부분을 판단하는 근거 중에 하나로 작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럼 아까 사연에서처럼 먼저 이혼을 요구하는 쪽이 재산을 포기하고 나간다. 이건 재산과 관련된 사항이니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이게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아니 재산에 관한 거는 효력이 있다며. 그리고 뭐 반반 뭐 이런 거 집안일 반반 이런 거는 효력이 없다며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지만 그 우리가 부부 재산 약정이라고 해가지고 혼인 전에 어떤 재산 관계를 미리 정해놓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등기까지 하는 것도 가능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분은 조금 우리가 달리 생각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 먼저 이혼을 요구하는 쪽이 재산을 포기하고 나간다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달리 봐야 되는 게 이거는 이혼을 했을 때 재산 분할 청구권이 생기는데 이 재산 분할 청구권은 이혼을 하게 됐을 때 비로소 발생을 하는 것이라고 법원은 보거든요. 그래서 재산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재산 분할 청구권 자체를 미리 포기하는 거는 효력이 없다라고 법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해야 되겠네, 이것도. 구체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 법이 알고 싶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엔 라떼는 말이야 시간인데요. 이 노래 다들 기억하시죠? 알죠? 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요리 보고 조리 봐도 동심의 나라 열려라입니다. 힘차게 달려라 은하철도 999 힘차게 달려라
세대 간의 추억을 공유하는 시간, 라떼는 말이야 시간입니다. 그 시절 우리를 울고 웃겼던 만화 캐릭터, 다들 좀 기억에 남는 캐릭터 하나씩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너무 많죠. 네. 저희 때는 그 테리우스, 멋진 오빠가 나왔던 테리우스가 나왔던 들장미 소녀 캔디. 네. 그리고 다 뛰는 애 있잖아요. 엄마, 지금 끝까지 엄마를 만날 거면 달릴 거야. 달리는 한이. 그다음에 뭐 저팔계, 뭐 손오공, 뭐 이런 거 되게 너무 많았어요. 많죠. 네. 아니 뭐 저는 뭐 항상 제가 상담계 메텔이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뭐라고요? 뭐라고요? 네. 뭐라고요? 그래서 메탈이라고요. 메탈. 근데 우리가 사실 저 어렸을 때 만화 진짜 많이 봤거든요. 많이 봤죠. 매일 뭐 그 만화 보는 거 큰 재미 중에 하나였고 인형극도 많이 보고 그랬는데 요때만 보는 게 아니라 애들 키우면서 애들 키울 때 나오는 만화 영화들 진짜 많이 봤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시죠? 뽀로로. 노는 게 제일 좋아. 네, 또 터닝 메카드 타요 아시죠? 버스 타요. 이런 것들 다 저희가 다 몰입하면서 각종 캐릭터들의 이름들도 다 또 토마스 기차 뭐 이런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요. 요 몰입하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 그리고 요즘에는 뭐 뽀통령 뭐 막 그쵸. 얘기하는데 네. 저희 시절에는 로통령 있었습니다. 로통령. 네. 로봇. 태권브이, 로봇 태권브이. 야, 압권이죠. 이게 내용 자체가 뭔가 악당들을 무찌르고 정의를 지키고 막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린 히어로죠. 시절에 이게 좀 마음속에 정의감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키우는데 많이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 라디오로 만화 연재 시리즈가 있었어요. 저 할아버지하고 만화 그 시리즈를 들었는데 마루치 아라치라고. 마루치 마루치 아라치. 네. 그다음에 요괴 인간이었어요. 요괴 인간 네. 알죠? 우리들은 요괴 인간들이다. 숨어서 살아가는 요괴 네. 인간. 황금 사람도 박쥐 이런 짐승도 아니다. 랩하는 거예요. 랩이에요. 자, 우리 인기 만화 주제가 한번 맞아요. 메들리로 들어보실래요? 맞아. 주제가 있잖아요. 새 희망이 넘실거린다 하늘 높이 뭉게 꿈이 피어난다 무쇠로 만든 사람 뻥뻥 인조인간 로봇 마징가 다 안 해, 그래도. 저도 알아. 왜? 어둠을 헤치고 은하수를 건너면 우주 정거장에 햇빛이 죄송합니다. 아니 저는 이 시대가 어떻게 아닌데도 그냥 가사는 그냥 줄줄 나오는 것 같아요. 일단 그렇죠. 들으면. 오, 신기하네요. 워낙 유명했던 만화 영화 주제가였기 때문에 남녀노소 불문하고 정말 사랑을 많이 했고 기억을 많이들 하실 텐데 근데 이 주제가에 공통점이 두 개가 있습니다. 뭔지를 아세요? 그러니까 이게 네. 좀 흥겹고 약간 행진곡풍이고 신나고. 사람들의 그렇죠. 길을 모으고 그래서 뭐 응원가 같은 걸로도 많이 쓰고 그러잖아요. 물론 이제 대부분의 만화 준애자들이 그렇지만 네. 땡이 확실한 게 맞아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공통점 중에 첫 번째 그걸 부른 사람이 누군가 그분이 바로 타타타를 불렀던 김국환 씨 아닙니까? 딩동댕동. 그럼요. 자, 얼마나 김국환 쏟고 씨가 그구만. 80, 90, 그 80, 90년대 인기 만화 영화의 주제가를 모두 휩쓸었습니다. 30여 곡을 불렀는데 그래서 제가 저작권료 엄청나겠네요. 제가 만나서 선배님께 말씀드렸더니 하나도 못 받았어. 저작권료가 어딨어. 당시에는 만화 주제곡을 불렀다는 게 좀 부끄럽고 활동하는데 꼬리표가 될 것 같아서 이름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저작권료를 못 받으셨대요. 그렇구나. 여기 이제 또 한 가지 공통점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네. 바로 뭐냐? 이런 만화들이 다 메이드 인 재팬이었다는 거예요. 맞아. 일본에서 일본에서 건너온 것들이 많았는데 네. 그때 당시 애니메이션 사업 자체가 지금처럼 그렇게 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차라리 일본에서 그렇게 수입해서 배급하는 게 훨씬 더 저렴했다 그래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 텔레비전에 그렇게 일본에서 건너온 만화들이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럼요. 그래서 그 시절 70년대에는 국산 만화 영화를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는데 드디어 등장합니다. 네. 로봇 태권브이. 태권브이. 그렇지. 이야. 로봇 태권브이가 1970년대에서 80년대 일본에서 건너온 마징가 제트와 쌍벽을 이루면서 당시 어린이들의 가슴을 뜨겁게 했던 진짜 용감하고 씩씩한 친구입니다. 1976년 김천기 감독님의 애니메이션 로봇 태권브이가 개봉을 합니다. 당시 이 영화가 상영된 극장 앞은 막 부모와 함께 어린이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그 당시 무려 13만 명이 넘는 관객들이
관람을 와. 했을 정도면 엄청난 흥행 실적이죠. 네. 맞아요. 이 로봇 태권브이 탄생 배경에 이 비화가 숨겨져 있는데 네. 1970년대에 어린이들이 그 일본 애니메이션 마징가 제트, 마징가 제트 열광하는 거를 보고 이 태권브이를 기획을 했다고 하는데 이 태권브이 얼굴이 이렇게 이순신 장군의 동상에서 모티브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러네 보니까. 그리고 당시 흥행사들이 제목에 마징가가 들어가면 돈을 더 뭐 주겠다고도 했는데 이 김천기 감독은 아류작이다라는 얘기를 듣고 싶지 않아서 네. 거절하고 태권브이 이렇게 고수했다고. 네, 이 로봇 태권브이도 주제가가 굉장히 유명한데요. 그 한 소절 들어보고 이야기해 볼까요? 들어야죠. 로봇이야 너라라 너라라 태권브이 정의로 꿀찍 로봇 태권. 자,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 로봇 태권브이가 딱 개봉할 당시에 이 노래를 불렀던 그 주제가를 누가 불렀는지 혹시 아십니까? 모르시죠? 김국환 네. 그분이 아니야. 김국환 씨가 아니고요. 바로 이 노래의 주인공입니다. 세월이 가면 가슴이 없이요. 진짜 네. 목소리가 안 있는 것 같은데. 네, 전혀 다르죠. 왜냐하면 네. 그때는 어렸거든요. 아, 어렸거든요. 그때 초등학생이었던 그때 최우섭 씨의 아버지가 그때 당시 주제가를 작곡했던 최창권 님이셨는데 이분이 영화에 걸맞는 씩씩하고 낭낭한 목소리를 찾다가 어떻게 내 아들이다 아하. 결정을 하시고 최우섭 씨가 그렇게 낙찰이 됐다 그래요. 오, 멋지다, 멋지다. 멋지네요. 또 로봇 태권브이 훈이 목소리 누군지 알아요? 김용옥 씨잖아요. 김용옥 선배님. 지금 네. 김용옥 선생님이 그 훈이 목소리. 맞아요. 저는 이거 선물 몰랐었어요. 당시에. 네. 정말 참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는데 당시에는 남학생들은 로봇 태권브이가 이긴다, 마징가 제트가 이긴다 이래가지고 또 둘로 나뉘어 있었어요. 맞아. 그래서 일명 한국에서 만든 로봇 태권브이냐 아니면 일본에서 만든 마징가 제트냐 거기에 따른 일명 양쪽의 전력 비교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한일전? 하겠습니다. 네. 자, 한일전. 빰빰빰빰. 일단 나이부터 살펴보면 로봇 태권브이가 76년생입니다. 그리고 마징가 제트 72년생이에요. 로봇 태권브이 잘 먹어. 친구, 제 친구예요. 4살 네. 형님입니다. 형님이고요. 일단 우선 키 먼저 보겠습니다. 마징가 제트 18m. 어허. 마징가지만 그레이트 마징가 있었죠? 얘는 25m였습니다. 어우, 그러면 귀엽다. 로봇 태권브이는 얼마냐? 56m. 아, 이겼어. 아주 압도적이고요. 이겼어. 거기다가 이 키로 마징가 이겼어. 제트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머릿속에 들어가서 스틱으로 조정합니다. 아. 스틱으로. 그런데 로봇 태권브이는 일심동체 이 훈이가 태권도를 하면 로봇 태권브이도 태권도를 하는 이런 형태의 완벽히 새로운 혼연일체 유형이 나타나게 된 거죠. 네. 아니 근데 지금 이야기 들어서는 이 로봇 태권브이가 좀 더 우위에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이 많은 로봇 전문가들이 요거를 분석을 했는데 일단 반응 속도 면에서 스틱형 이렇게 스틱으로 조작하는 것보다는 네. 일심동체형이 그렇지. 훨씬 더 이게 빠르다. 맞아. 그렇지. 네, 그리고 압도적이죠. 격투를 벌일 때 네. 이 체급 차이가 이게 월등합니다. 아. 네, 그렇지. 태권브이가 훨씬 크니까 마징가 제트 그냥 한 방에 떨어져 나갈 수도 있는 그렇지. 뭐 이런 거고 뭐 다리 길이 뭐 발 길이 이런 것 자체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게임이 안 된다. 네,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너 4살이 젊잖아. 아, 그럼 젊으면 그걸 못 당하더라고. 젊은 게 최고야. 아, 젊음이야. 로봇 태권브이가 인기가 많아지면서 웃지 못할 그런 도시 전설이 만들어졌는데 대표적인 게 그거예요. 우리나라에 전쟁이 터지거나 외계인이 침략하잖아. 그러면 남산 타워에 있는 비밀기지에서 삐리삐리삐리 신호를 받아. 그럼 국회의사당 지붕에 탁 열리면서 로봇 태권브이가 쫙 출동한다는 네. 그런 웃지 못할 이야기도 있어요. 제발 그거라도 좀 했으면 좋겠어. 국회에서 뚜껑이 열리는 거. 열려서 정말. 자 그리고 또 네. 토종 캐릭터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둘리입니다. 둘리. 야, 자 지난해 저 둘리 리메이크판이 나오면서 네. 고길동 캐릭터가 또 새롭게 재조명되기도 했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저만 하더라도 이거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 이 둘리 괴롭히는 고길동 뭐 만화 보다가 나오면은 막 싫어하고 막 이랬었는데 맞아. 이게 다 뒷수습하고 막 이러는 거는 고길동이 다 하잖아요. 그렇죠. 네. 둘리가 괴롭히는 거 아니야? 맞아. 그런 것 같더라고. 침투해서. 그래서 고길동이 불쌍해지잖아요. 네. 그러면은 나이가 든가 어른이 되는 거예요. 고길동이 불쌍해지면. 이렇게 고길동 캐릭터에 감정이입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지면서 고길동의 스펙 또 이 인기를 막 끌기 시작했었습니다. 고길동 스펙이 있나요? 아 스펙이 있지. 어떤 스펙이지? 집이 있어. 어. 보여줄게. 일단 이름
고길동. 나이는 30세로 추정이 됩니다. 젊었네. 자, 거주지는 도봉구 쌍문동에 마당 있는 2층 집인데 1층에만 방이 5개 넘게 있는 곳으로 보이고요. 대지 면적만 200평으로 보입니다. 부자예요. 이게 현재 시세로 따지면 약 10억 가량이에요. 제일 부자네. 중요한 것은 자가입니다. 또 가족으로는 아내, 철수, 영희, 조카, 희동이를 포함해서 객 식구만 무려 8명 부양하는 대표적인 K가장이라고 할 수 있죠. 스펙이 대단해요. 고길동 하면 벌써 7대3 가름마의 직모 가지고 네. 있다는 거 확실하고요. 그런데 이 직모를 안쪽에는 아주 부드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만화 속에 보면 둘리가 100만 원짜리 도자기를 깨요. 일단 100만 원짜리 도자기가 있다는 게 놀랍지만 네. 그런데 배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온갖 사고 돌아가면서 다 쳐도 짜증만 했지 쫓아내지도 않아요. 그러네. 이런 우리가 요새 많이 이야기하는 츤데레, 바깥에는 딱딱한 것 같지만 안으로 딱 끌어안아주는 이런 아주 인간미 철철철 넘칩니다. 이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만화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90년대를 휘어잡는 만화 캐릭터들은 여전히 미키마우스, 도널드 덕, 톰과 제리, 핑크팬더 뭐 이런 것들이에요. 심슨 가족, 숫돌이 맞아요.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유명한 토종 만화 영화가 또 등장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 92년 혜성처럼 등장한 나라라 슈퍼보드. 야, 서양만 화백에. 네, 그리고 그 중국 그 서유기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건데 그 주인공 손오공, 뭐 삼장법사가 이제 나쁜 요괴들을 뭐 무찌르기 위해서 봉인하기 위해서 여행을 떠나는 내용을 담았는데 그 20년이 넘는 시간과 뭐 세월이 흘렀는데도 화제의 중심이 되는 이유가 이게 계속 연예인들이 이 캐릭터들을 성대모사를 계속 하는 게 계속 회자가 되고 있으니까 이게 끊이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개그맨 시험부터 하면 진짜 이거 뭐 4호정 저팔계 성대모사 정말 많이 했었어요. 네, 많이 했죠. 했습니다. 맞아요. 자, 그럼 드디어 2005년 들어서 새로운 캐릭터가 또 등장하는 얘기를 그렇죠.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역시. 초통령 네. 맞습니다. 뽀로로의 시대가 열렸죠. 아, 대단했죠. 이거 어쩜 정말. 이렇게 뽀롱뽀롱 뽀로로가 우리에게 왔을까요? 그죠? 이 뽀로로가 2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에 지금까지도 아이들에게 아주 압도적인 지지와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네. 전 세계 127개국에 이미 수출이 됐고요. 와.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대단해. 이 뽀로로의 경제 효과가 무려 5조 7천억 원에 달한다고 대박. 알려져 있고 브랜드 가치는 8천억 원, 또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무려 8,700억에 이른다고 합니다. 소리 아니, 나네. 세계 아이들이 다 좋아하는데 그렇죠. 이 인기에 힘입어서 또 웃지 못할 해프닝이 있었다면서요? 혹시 짝퉁 마시뽀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마시뽀로? 마시뽀로. 마시뽀로라는 건 그 마시마로 캐릭터랑 뽀로로가 합쳐진 그렇지. 건가요? 마시뽀로가 인기 캐릭터 마시마로하고 뽀로로를 합쳐 만든 신종 유사 캐릭터입니다. 이게 이 외에도 마시마로, 키티를 합친 마시키티가 있고요. 일본 유명 캐릭터 리라쿠마하고 뿌까를 합친 리라뿌까도 있고요. 근데 이게 단순히 유머 소재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시중에 이 짝퉁 인형이 유통되면서 캐릭터 업체들이 큰 피해를 입어서 당시 국감까지 갔던 그런 문제까지 등장할 정도였습니다. 이야, 그리고 요즘에 등골핑, 파산핑은 뭐예요? 아, 이게 뭐냐면 요새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아이들 사이에 이 유행하는 전통적인 인기 난리예요. 캐릭터가 있어요. 그게 티니핑이라고 하는 건데 얘가 시리즈예요. 근데 캐릭터가 100가지가 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관련 상품들이 대도 인기를 얻고 있는데 이게 뭐 너무 종류를 많이 사다 보니까 이 보호자들의 지갑을 싹 쓸어간다. 그래서 일명 등골 정말. 깬다, 등골핑, 파산시킨다, 파산핑 이렇게 부른다 그래요. 우리 때는 그냥 만화 영화가 우리의 추억 뭐 이런 그래도 거였었는데 감동 이런 지금은 이 건데. 만화 캐릭터가 전 세계 산업을 휘어잡는 그러네요. 대단합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나 이어서 오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마지연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월요일 아침 상암동입니다. 한 주의 시작을 흐린 하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은 13.1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낮은데요. 일교차도 커서 외투 챙겨 나오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출근길 운전을 조심해야겠습니다. 현재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자욱하고요. 오전까지 서쪽은 먼지 때문에 더 뿌옇겠습니다. 오늘 동해안을 중심으로 동풍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내일까지 영동에 최대 60mm, 그 밖에 남부는 5에서 1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네, 당분간 낮 기온이 20도 선에 머물며 선선하겠습니다. 오늘 서울은 21도, 청주는 20도가 예상되고요. 비가 오는 강릉은 기온이 더 낮겠습니다.
이번 주는 큰 기온 변화 없이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다만 다음 주부터 날씨가 급변할 텐데요. 아침 기온이 5도 선, 낮 기온이 10도 선까지 뚝 떨어집니다. 벌써부터 보내기가 아쉬운 찰나의 계절입니다. 이번 주는 완연한 가을을 마음껏 즐기시고요. 더 추워지기 전에 나들이 떠나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주말에 산에 가보니까 중턱까지 단풍이 왔더라고요. 네, 낮 동안에는 정말 완연한 가을입니다. 찰나의 계절 만끽하시고요. 이번 주도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즐겨봐, 너의 세상. 플레이 더 넥스트 채널 A.